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그 중앙과 지방의 문제로 이제 연결되면서 쭉 지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그거는 어찌 말하면 좀 장기적인 대책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급 확대는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해법이 있는가? 네. 저는 신도시 정책 나온 거 있잖아요.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네. 지금 공급 확대 정책 나온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공급 정책은 나왔어야 된다라고 이제 봐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공급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은 그런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는요. 수요 뭐 억제나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의 분산이에요. 뭐 메가시티 같은 거 몇 개를 거대 덩어리를 구축을 해가지고 인구들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너무 장기 정책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단기 정책이 있었어요. 수요 분산 정책에. 베이비 부머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그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건 1차고요. 2차까지 합치면은 74년생까지 굉장히 거대 계층이에요. 이 베이비 부머 1, 2차, 그 다음에 중간에 낀 몇 년간의 세대를 합치면요, 1700만 정도의 인구가 돼요. 그 중에서 뭐 수도권은 한 반 정도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몰려 있는 거죠.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또 지방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은퇴가 깊숙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은퇴 연령이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농촌에 가고 싶어 한다든가 아니면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고향이나 농촌으로 갈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제가 베이비 부머 관련 책에 시뮬레이션까지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한테 마이크를 들여다대고 지방에서 이렇게 이주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 어마무시합니다. 마이크를 들여다대고 이분들한테 고향으로 갈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촌으로 뭐 귀촌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한 50에서 60%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한 20에서 25%는 실제 짐을 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공간적 이동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네요. 도시에서. 자산 구조를 보면은. 그리고 이 부동산을 끌어안고 빨리 은퇴를 했는데 소일거리를 찾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대도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OECD 통계를 보면은 실질 은퇴 연령이 전 세계 1위입니다. 72세예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지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은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은퇴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이분들이 엄청난 부동산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 도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도시 생활에 지쳤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의료도 좀 되어 있고 또 정주 환경도 좋은 데가 있다라면은 내려가 갖고 조금 더 좀 조용한 삶을 보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왔다라면요, 1, 2년 내에 쏟아지는 물량이 엄청났을 겁니다. 우리 신규 주택 공급하면은 한 4년, 5년 빨라도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이분들이 집을 안 팔아도 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냥 임대로 내놓고요. 전세랑 월세로 내놓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도 여기에 임대차 시장에서 물량이 상당히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가격이 이렇게 매매 가격을 치고 올리는 양상도 같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만 봐도 실질적으로 여기 수도권에서 지방 이주 베이비 부머가 1, 2차 중에서 440만 정도예요. 시뮬레이션이?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한 시뮬레이션 10%만 이동해도 44만 명입니다. 그렇죠? 44만 명이 이동했을 때 주택 공급량,
그다음에 20% 이동하고. 근데 우리가 이동하겠다는 사람이 지방에서 이주한 베이비 부머 뿐이겠습니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이런 좀 약간 중소도시에 대한 로망, 그 다음에 지역 대도시에 대한 로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이런 패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런 흐름에 추임새만 넣어줘도 굉장한 물량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됩니다. 장기 전략, 이런 대도시권 구축 전략, 그 다음에 단기, 중기 전략, 이런 이주하기를 원하는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펴는 것. 이게 좀 길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베이비 부모가 못 귀양 귀촌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아요. 그렇게 발목을 잡는 제도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손봐가면서 좀 정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또 하나의 부동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존의 기농 프로젝트 뭐 이 기농 지원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다르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들이 있고요. 사실 LH 같은 곳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차 베이비 부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제 친구들은 이제 또 은퇴,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서서히 은퇴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온갖 괴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면은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엄청 외롭다. 그 다음에 텃세가 장난이 아니다. 뭐 등등 이런 괴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지지도 않고요. 가게 되면 그럼 어디서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좀 체계화 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LH 같은 데서는요, 지역에서 만약 군급 지역이면요, 민간에서 짓게 하고 그걸 매입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 임대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임대주택 그 임대가 되게 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땡땡궁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좀 어려워지는 지역이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에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라는 그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곳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기간을 20년 동안 자기가 원한다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2, 30채를 만드는 거죠. 네. LH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LH도 사업 구조가 이게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30채를 만듭니다. 타운하우스에. 근데 그 타운하우스를 만들 때 지역에서 굉장히 튼실한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옆쪽, 그 다음에 입지가 좋은데, 제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지역들이 사실은 있고요. 옆에다가 이거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에서 또 이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튼실한 기업이라도. 그래서 약간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2일이나 3일 정도, 아니면 이 기업이 굉장히 바쁜 시기에 이렇게 일자리를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주 환경이 생겼죠. 그 다음에 옆에 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단지화된 형태이기 때문에요. 20년 동안 쫓겨나지 않고 자기가 원한다라면은 그 지역에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연 좋지요, 공기 좋지요, 옆에 일자리도 원하면은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패키지화 시켜서 뭔가 여러 부처들이 같이 달라붙어 협업을 해서 또 이런 분들한테는 또 그 인생 이모작이라고 또 그 대학에서 지역 대학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저는 많을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그런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고령자를 위한 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CCRC라 그래가지고 CCRC라고 부릅니다. 그런 움직임이 많은데 거기가 뭐 일자리랑 연계되고 뭐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근데 우리 한국적인 어떤 그런 CCRC의 모습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한번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강력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하나다라는 생각 가지고 예. 있습니다. 단기 정책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주거 정책이 있어가지고 주거 안정이 있어가지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낮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너무 낮지는 않지만 낮은 편이다라고 8%인가 뭐.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정책이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 다주택자들은 가장 저급한 주택,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주택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주택이 매매 물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임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물량이.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거 자체는 나쁘다. 이런 정책 자체는 뭐 완전히 나쁘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거기에도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갖춰진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규제가 강화되면은 뭐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임대차 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매매 시장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해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소득 계층들. 이런 계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강력하게 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계층 있지 않습니까? 매매 시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대략적으로 그러려면 우리 공공임대 물량, 그러니까 스톡이 한 15% 정도는 일단 넘어야 된다라는. 이 오늘 말씀 감사한데요. 그 두 가지 재헌 사항만 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월 1일 날 8기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서도 균형 발전, 뭐 지역분권, 뭐 여러 가지들 갖다가 중앙 차원이든 강력단이든 뭐 제시를 하리라 보거든요. 이게 대해서 전문가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좀 화두를 던져주신다면. 지방선거 행정구역이랑 완전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깊게 들여다볼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전에 뭐 행정구역 개편 불가능하죠. 지방선거 이후에 그 행정구역 개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단체장들과 이제 어려워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비수도권에 어려워지는 지역들의 단체장들의 협업이, 그다음에 연계, 그다음에 공동사업 발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 장기적으로는 또 단체장들과 같이 협의해가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남이었고 경쟁 상대였는데 이제 우리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지역도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지방선거 이후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균형발전 TF를 구성하기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인수위가 없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이 당시에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제대로 좀 못 짚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예. 그 새 정부의 지역정책의 큰 방향이 그려질 것인데 TF팀의 교수님이 좀 제안을 하신다면. 부동산 문제. 정말 현 정부에서 정말 심각했죠. 그 다음에 출산율은요, 세계적인 인구 석학이 믿을 수 없는 합계 출산율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규제라든가 부동산만 바라보고는 풀 수 없는 문제다라는, 너무 융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저출생 문제를 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만은 풀 수가 없듯이 그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의 근간에는 공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뭐 쏠림의 문제라든가 격차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여기 격차가 이제 기회 격차도 포함하는 거겠죠. 공간을 놓고 각각의 문제를 바라보되 그 문제가 여러 사회 현상과 같이 다 놓고 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산업,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은 또 일자리를 다루겠죠. 또 공간,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솔루션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지역 정책으로서 좀 바라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장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스페셜 인터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